여러분, 2026년 2월 5일 현재 시장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급락 이후 8만 달러대 후반까지 반등했고 금값도 다시 역사적 고점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불과 일주일 전,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했고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7만 달러 초반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증발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청산을 경험했던 그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이 반등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공포 속에서 저점 매수가 정답이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단기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설명하죠. 그럼 정말 그런 걸까요? 악재가 사라져서 시장이 건강하게 회복된 걸까요? 천만에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반등은 안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1월 28일의 폭락은 단순한 우연이나 뉴스 한 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부에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며 발생한 구조적 발작이었다는 사실. 둘째, 그 구조적 위험은 지금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언론은 항상 표면적인 트리거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시장을 실제로 무너뜨린 진짜 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에 의한 연쇄 청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특정 구간 아래로 내려가자 컴퓨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고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밀어내며 또 다른 청산을 불러오는 도미노가 터졌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들이 동시에 던진 물량, 그게 지난 폭락의 실체였습니다. 지금 화면 속 반등 숫자에 안심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시장을 붕괴시켰던 그 기계적 매도 폭탄의 뇌관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의 반등 과정에서 유동성은 더 얇아졌고 레버리지는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충격이 온다면 그 규모는 지난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남들이 말하지 않는 폭락의 진짜 메커니즘과 지금 시장이 숨기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시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은 단 하루 만에 12%가 증발하며 5천 달러 선이 허무하게 붕괴됐습니다. 은은 더 처참했습니다. 장중 무려 36%가 녹아내리며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이후 46년 만에 최악의 역사적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땠습니까? 철옹성 같던 8만 달러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7만 달러 초반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차트를 뒤덮었고 단 24시간 만에 수천억 달러, 아니 조 단위의 자산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의 바닥이 통째로 꺼져버린 금융 역사에 기록될 재난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뉴스는 이를 케빈 워시 쇼크라고 부릅니다. 왜 시장은 그토록 공포에 떨었을까요? 케빈 워시는 단순한 매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돈풀기를 가짜 성장이라 비판하며 시장이 힘들 때마다 연준이 돈을 풀어 구해주는 소위 연준푸세 종말을 예고한 인물입니다. 즉, 그의 지명은 이제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동성 파티의 종료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정책 기조가 바뀐다고 해도 사람 한 명 지명됐다는 뉴스만으로 전 세계 자산이 30%씩 무너지는 게 상식적입니까? 진짜 원인은 과도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가 뭡니까? 내 돈 1억으로 1억어치를 사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3억, 5억어치를 사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이게 마법의 지팡이 같죠.
10%만 올라도 내 원금 대비 30%, 50% 수익이 나니까요. 지난 몇 달간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금은 무조건 간다. 비트코인 1억 간다는 믿음에 취해 너도 나도 빚을 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10배, 50배 레버리지가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이 레버리지는 지옥행 급행 열차 티켓이 됩니다. 내가 10배 레버리지를 썼다면 가격이 단 10%만 떨어져도 내 원금은 전액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거래소가 강제로 내 물량을 시장가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누군가 강제로 던진 물량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 떨어진 가격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레버리지가 터지는 연쇄 폭발. 그게 바로 이번 폭락의 실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변화는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일본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초저금리 일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장기물 금리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상징이던 나라에서 조달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구조 변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을까요? 일본은 지난 30년간 글로벌 투자자들의 사실상의 공짜 지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사고, 금을 사는 구조,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세계 금융시장의 숨은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그 ATM 사용료가 갑자기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자 부담이 커졌다. 더 이상 싸게 돈을 빌릴 수 없. 위험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갚자. 그 순간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퍼져 있던 거대한 레버리지 자금이 일본으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가세하며 이번 시장 변동성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에 일본발 유동성 축소가 더해진 퍼펙트 스톰이었던 셈이죠. 진짜 투자자의 실력은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상승장에서 거둔 수익을 자신의 실력이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유동성이 밀어올린 파도였을 뿐입니다. 진짜 부의 격차는 하락장에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리스크 설계가 되어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하락의 본질은 레버리지의 강제 청산, 즉 시스템이 가짜 돈을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나오는 단기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진정한 추세 전환인지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마십시오. 시장의 바닥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내 포트폴리오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냉철한 투자자는 화면 속 반등 수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유동성의 질적 변화를 읽습니다. 자, 그럼 이 사태의 방아쇠를 당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뜯어봅시다. 단순히 매파라서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아서 시장이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원합니다. 파월한테 금리 안 내리면 자르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이 트럼프인데 왜 가장 강력한 긴축론자인 케빈 워시를 지명했을까요? 여기서 레짐 체인지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유동성 파티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고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풀고 돈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연준 푸시라고 불렀죠. 하지만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그리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들의 키워드는 유동성이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케빈 워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풀어서 자산 가격만 띄우는 건 가짜 성장이다. 진짜 성장은 기술 혁신, 규제 완화, 그리고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서 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돈 풀어서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어려운 말 다 빼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수영장 물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리는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하면서 양적 긴축의 속도를 높여 시중의 달러를 직접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수영장의 물을 계속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튜브만 끼면 누구나 둥둥 떠서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케빈 워시는 물이 너무 더럽다. 이제 물 좀 빼자고 하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서 물을 채워준다고 해도 바닥에 있는 배수구를 펑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영장 물은 줄어듭니다.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겠죠?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물이 빠지는 공포입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 트럼프가 당선되면 돈잔치 열릴 줄 알았는데, 샴페인 터트릴 줄 알았는데, 설거지를 시키네? 이 배신감과 공포가 이번 폭락의 심리적 배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럼프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물가 때문에 바이든을 이겼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돈을 풀어서 물가가 다시 오르면 지지율은 박살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케빈 워시입니다. 돈줄은 짧게, 물가는 잡을게. 대신 규제 풀고 AI 밀어줄 테니까 기업 니들이 알아서 돈 벌어.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마치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해 세상을 뒤집었듯이 이제는 AI라는 도구로 진짜 효율을 내는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유동성 빨로 버티던 좀비 기업, 밈코인, 실체 없는 테마주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잉여 현금 흐름이 진짜 들어오는지, 이 숫자가 증명되지 않는 기업은 이번 하락장에서 가차없이 버려질 겁니다. 반대로 진짜 돈을 버는 AI, 우주항공, 방산기업은 독주할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어쩌면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지만 정치는 원래 음모와 전략의 예술입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유독 금과 은이 박살났습니다. 통상적인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린다여야 하는데 왜 폭락했을까요? 여기엔 트럼프의 성동격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제조업을 위해 달러 약세를 원했지만 지금은 킹달러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미친 듯이 금을 사모았습니다. 달러 못 믿겠다. 금 본위제로 가자. 위안화를 금에 패깅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움직였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보고 그래? 너네가 금을 좋아해? 그럼 우리가 가진 금으로 너네를 묻어버릴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와 트럼프의 전략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금 재평가입니다. 1934년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금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금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선언하며 보유한 금을 시장에 던질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행보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금은 중국 너네나 가져라. 우리는 미래의 금인 비트코인으로 간다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 본위제를 포기하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를 짠다면 중국이 기껏 비싸게 사모은 금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진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줍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8개월 넘게 금을 사들이며 미 국채를 팔아치웠습니다. 이는 명백히 탈달러 의지입니다. 미국이 이를 모를까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자산을 견제하고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판을 흔들려는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면서 왜 나스닥 빠질 때 같이 빠지냐고 실망합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2026년 1월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 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위험 기술주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리면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던져집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미 완벽한 금으로 인정받아서 안전하다면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미 50만 불, 100만 불이 넘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처럼 움직인다는 건 아직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짚고 가시죠.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난 수치만 딱 잘라보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 손실 구간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은 무려 80%나 올랐습니다. 많은 분이 이 최근 1년의 성적표만 보고 역시 금이야, 비트코인은 끝났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금도 2020년 2000불을 찍고 나서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 4년의 지루한 횡보를 견딘 사람만이 최근에 134% 폭등을 맛봤습니다. 은은 더합니다. 2011년 고점을 뚫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특정 국가가 채굴 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고 양자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보안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조건 장밋빛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이 리스크와 변동성은 역설적으로 진입 기회입니다. 모든 게 확실해져서 리스크가 사라지면 그때는 기대의 수익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지루한 횡보, 그리고 이번 폭락, 이걸 망했다고 해석하면 하수입니다. 이건 손바뀜입니다. 겁에 질린 개미들의 물량을 스마트머니가 헐값에 주워 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투기꾼입니까? 투자자입니까? 차이는 간단합니다. 투기꾼은 내일의 가격을 맞추려 하고 투자자는 최종 가치를 봅니다. 마이클 세일러를 보세요. 그는 비트코인이 9만 불일 때도 샀지만 9만 5천 불일 때도 샀습니다. 바보라서 비싸게 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최종 가치가 100만 불, 1000만 불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00만 불 갈 자산을 9만 불에 사든 9만 5천 불에 사든 그건 오차 범위 내의 일입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은 9만 5천 불에 사서 9만 불이 되면 물렸다고 손절하고 8만 불이 되면 더 떨어질 거야 라며 못 사고 다시 10만 불이 되면 그때 살 걸 하며 땅을 칩니다. 이 패턴 지겹지 않습니까? 투기꾼은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다가 퇴출당하지만 투자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승리합니다. 벵가드를 보세요. 세계 2위 자산운용사입니다.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비트코인 ETF 안 한다라며 콧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어떻게 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무려 6억 8천만 달러어치나 사들였습니다. 겉으로는 비트코인은 위험해. 우리 고객 보호할 거야. 라며 ETF를 막아놓고 정작 자기들은 고객 돈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싫지만 비트코인으로 돈 버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건 괜찮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금융권의 이중성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원칙을 공개합니다. 첫째, 현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십시오. 모두가 레버리지로 베팅할 때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생존보험입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투매를 던질 때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준비된 현금을 가진 자 뿐입니다. 둘째,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디가 바닥인가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나는 견딜 수 있는가를 자문하십시오.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셋째, 자산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AI 주식이든 그것이 가진 생산성과 희소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가격의 변동은 소음일 뿐입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진짜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섹터를 압축하십시오. 돈 풀어서 오르는 잡주들은 이제 희망 없습니다. 앞서 말한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진짜 돈을 버는 AI 소프트웨어,
국가가 밀어주는 방산,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의 최종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으로 압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문하실 겁니다. 금과 은은요? 앞서 화폐 전쟁터라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간 패권 싸움에서 벌어지는 단기적 가격 왜곡일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은 반드시 가져가야 할 생존 자산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때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의 정치 논리가 아닌 오직 신의 돈인 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방패로서 금은 필수입니다. 은 가격은 14년, 금은 4년을 횡보하다가 지금 빛을 봤습니다. 금과 은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 지루한 시간을 꾸준히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다 사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투자는 종목을 수집하는 쇼핑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승리하기 위한 포메이션을 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만 11명 채운 팀이 승리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관객은 즐겁겠지만 상대가 한 번만 역습을 해도 그 팀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시장은 상대팀이 미친 듯이 공격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팀을 공격수로만 채우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건 화려한 골 넣는 기술이 아니라 실점을 막는 탄탄한 수비 라인입니다. 올인이 아니라 조합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100%였다면 지금 같은 위기엔 비트코인 60%, 금 20%, 현금 20%와 같은 방식으로 포메이션을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AI 관련주는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줄 공격수입니다.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가장 먼저 지치고 밀려납니다. 금과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골문을 지키는 수비수이자 골키퍼입니다. 이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 여러분의 전체 점수가 깎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론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의 싸움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공격수의 숫자를 무리하게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수비수의 비중을 높여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는 어떤 종목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종목들을 어떤 구조로 배치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어느 한쪽에 인생을 거는 도박을 멈추십시오. 이 변화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각 자산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리스크를 배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냉철한 투자자가 하락장에서 불을 쌓는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는 가장 똑똑한 놈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난 2022년 하락장, 2020년 코로나 폭락장, 그때도 세상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다 팔고 떠난 사람들은 지금 다 후회합니다. 반면에 그 공포 속에서도 묵묵히 사모으고 버틴 사람들은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